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건설시고각 제5장 철골공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철골 작업 공작입니다. 일단 철골 공사 부분이 필기에 그렇게 많이 출제되지는 않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출제되는 내용 정도 알아보고 지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공장 작업에서 철골 공사의 공장 작업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척도 작성인데요. 원척도다라는 것은 설계 도면 및 시방서에 따라서 각부 상세나 제의 길이 등을 원척으로, 그 말은 실제 크기로 그려보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원척도 작성합니다. 그러면 원척도에 따라서 본뜨기 하고요. 본을 떠서 변형 바로잡기 하고, 자, 본뜨기라는 건 얇은 강판의 실제적인 모양으로 본을 떠보는 것을 뜻하고요. 변형 바로잡기라는 건 강제의 변형이 있으면 공작이 곤란하기 때문에 리벳이 잘 되어지지 않는 등 지장이 있으므로 금매김 하기 전에 변형을 바로잡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변형을 바로잡고 그 다음 금매김 합니다. 금매김, 금긋기라는 건 강제면의 강필로 볼트 구멍 위치와 절단 개소 등을 그리는 거죠. 그래서 그리기 전에 변형 바로잡고 금매김해서 그리고, 그죠? 자, 이렇게 금매김하고 금매김한 거에 따라 절단합니다. 절단하고 이제 구멍이 필요한 위치에 구멍 뚫고 가조립하죠. 리베치기 하고 난 다음에 검사해서 농막이칠 운반하는 순서로 공사의 공장에서 하는 작업이죠. 그죠? 작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절단 및 가공 조립인데요. 철골 공사 현장에 이제 자재가 반입되었습니다. 공장에서 이렇게 가공했는 자재가 반입이 되었을 때 치수 공사가 필요한 항목이 있다, 그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둥이나 폭, 층 높이 검사해야 합니다. 기둥 폭이나 기둥에서는 폭 또는 층 높이 검사하고요. 재료가 휘었는지 휨 정도 뒤틀린 검사 필요하고요. 브레키스 길이나 폭, 각도 검사, 그죠? 자, 요런 정도 검사 필요하다 보고 넘어갑니다. 자, 이 부분도 가볍게 읽어볼게요. 강구조용 강제의 절단이나 개성 가공. 이제 강제를 절단하고 가공하는 방법 되겠습니다. 주요 부재의 강판 절단은 주된 응력의 방향과 응력 방향, 힘의 방향과 아변 방향을 일치시켜서 절단함을 원칙으로 한다.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강판을 절단할 때는 응력의 방향과 아변의 방향을 어떠한다? 일치시켜 절단한다. 이거 좀 기억하고요. 절단 작업 착수 전 재단도를 작성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절단할 강제 표면에 녹이나 기름, 도료가 부착되어 있을 때는 제거하고 절단해야겠습니다. 세 번째, 용접선의 교차 부분 또는 한 부재를 다른 부재에 접합시킬 때 불필요한 접촉을 피하기 위하여 모퉁이 따기를 할 경우에는 10mm 이상 둥글게 모퉁이 따기를 해서 접합할 때 불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따내는 걸 뜻하고요. 스캘럽 가공은 절삭 가공기 또는 부속 장치가 달린 수동 가스 절단기를 사용한다 했는데, 자, 스캘럽이 뭔가 하면 철골 용접할 때 접합 부위 용접선이 서로 교차되는 거예요. 이쪽도 이렇게 가고 이쪽도 이쪽 가니까 두 번 열이 지나가겠죠. 그래서 열 용량으로 취약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한쪽 부재에 설치한 이렇게 홈 따기를 하는 걸 스캘럽 가공이다라고 합니다. 참고로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 알고 지나가시고요. 강제의 절단은 강제의 형상 치수를 고려하여, 자, 이거 기억합니다. 기계 절단에는 뒤에서 하는데요. 전단 절단, 톱 절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 절단, 플라스마 절단, 레이저 절단 등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강제를 절단하는 방법은 잘라내는 기계 절단, 가스 절단, 플라스마 절단, 레이저 절단 등이 있습니다. 가스 절단을 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자동 가스 절단기를 사용합니다. 자, 톱 절단은
앵글 커터, 그죠? 이렇게 잘라내는 커터죠. 톱 절단은 앵글 커터 등으로 철골 부재를 절단하는 방법인데요. 가장 정밀한 절단이 바로 톱 절단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철골 부재를, 철골 부재 절단 방법인데요. 위에서는 보면 강질 절단이었죠. 강을 절단하는 방법은 기계 절단, 가스 절단, 플라스마 절단, 레이저 절단 들어갔죠. 근데 이번에는 철골 부재를 절단합니다. 그죠? 가스 절단, 전단 절단, 톱 절단, 전기 절단이 있는데요. 역시나 톱 절단이 가장 정밀한 절단 방법이고 앵글 커터를 사용한다. 이거 기억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벳 구멍 뚫기가 되겠습니다. 구멍 뚫기에는 손꽃 뚫기, 그 다음 펀칭, 구멍 가심이 있는데요. 리밍이라고 합니다. 그죠? 구멍 가심이 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멍 뚫기한 부재를 조립할 때 각지의 리벳 구멍 지름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멍을 맞추기 위하여 리모로 구멍을 가셔낸다 하죠. 가셔낸다는 말은 이렇게 좀 다듬어 준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구멍을 맞추기 위하여 리모로 구멍을 가셔내어 다듬어 주는 걸 구멍 가심 또는 리밍이다 라고 합니다. 이거 좀 기억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메탈 터치가 나왔다, 그죠? 철골 공사에서 기둥 이음 부분 면을 절삭 가공기를 사용하여 마감하고 충분히 밀착시킨 이음을 뜻한다. 그래서 이것도 기억할게요. 메탈 터치는 터치니까 요 이음되는 부분이다, 그죠? 기둥 이음 부분을 절삭 가공기를 사용해서 마감하고 충분히 밀착시킨 이음을 메탈 터치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넘어가겠습니다. 강구조 건축물의 볼트 시공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읽어보는 정도로 하고 넘어갑니다. 마찰 내력을 저감시킬 수 있는 틈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틈이 비어 있으면 내력, 견디는 능력이 아무래도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틈 사이에 끼운 바늘 삽입해 줍니다. 볼트 조임 작업하기 전에 마찰 접합면의 흙, 먼지, 유해한 도료, 유류, 녹, 밀스케일 등 마찰력을 저감시키는 불순물은 미리 제거합니다. 그래서 볼트 조이기 전에 불순물, 이런 건 다 제거하라는 거죠. 1군의 볼트 조임은 어디에서? 중앙에서 가장자리로 볼트 조임을 합니다. 그래서 볼트 조임은 중앙에서 가장자리 쪽으로 가야 돼요. 나중에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볼트는 중앙에서 가장자리 순으로 조임합니다. 현장 조임은 1차 조임, 마킹, 2차 조임, 유관 검사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장력 볼트 접합이 나옵니다. 고장력 볼트 접합은 고장력 볼트를 조여서 생기는 인장력으로 접합재 상호 간에 발생하는 마찰력에 의해 접합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역시나 한번 읽어볼게요. 고력 볼트 세트 구성은 고력 볼트 1개, 너트, 와셔 2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접합하는 방식은 마찰 접합, 지압 접합, 인장 접합이 있고요. 볼트 호칭 지름에 의한 분류 M16, 20, 22, 24, 27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조임은 토크 관리법, 너트 회전법이 있고요. 고장력 볼트의 조임은 역시나 중앙에서 어느 쪽으로? 단부 쪽으로 조여간다. 아까 볼트 조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죠? 현장에서의 시공 설비가 간편합니다. 왜냐면 볼트만 조여서 접합하니까요. 접합 부재 상호 간의 마찰력에 의하여 응력이 전달된다. 자, 접합부의 감성이 어떠하다? 큰 방법이 된다. 그죠? 그리고 볼트만 조이니까 소음이 적고 불량개소 수정이 용이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작업 시 화재 위험이 적죠. 용접하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게 고장력 볼트 접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TS 볼트가 있습니다. 요거는 토크 전단형 고장력 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TS 볼트는 또 무엇인가 볼게요. 볼트 축부 선단에 핀테일이 있어요. 그래서 일정 이상의 힘이 가해지면 핀테일이
파단됩니다. 그래서 볼트가 체결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볼트를 핀 테일이 있는 볼트, 그죠? 요거를 TS 볼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축 현장에서 철골 조립용으로 TS 볼트를 많이 사용합니다. 자, TS 볼트를 체결할 때 유의할 사항입니다. 부재와 부자의 접합면은 완전히 밀착시켜야 되고요. 용접과 볼트를 병행 이음할 때는 용접을 완료한 후에 볼트 체결해야죠. 그죠? 볼트 체결하고 용접하는 게 아니라 용접을 하고 난 다음에 볼트로 이제 그죠? 다시 접합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용접 완료 후에 볼트 체결합니다. 볼트의 표면 온도가 250도씨 이상일 때, 표면 온도가 지금 많이 높다, 그죠? 이럴 때는 기계적 성질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볼트 주변에서 용접할 때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 삽입한 본 볼트는 당일 중으로 조임 작업을 완료시키는 게 좋습니다. 이슬이나 강우에 노출될 때 토크 개수치 변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삽입했다면 그 볼트는 당일 중으로 조임 작업을 마무리하는 게 좋습니다. 자, TS 볼트는 모재 온도가 0도씨 이하이거나 60도씨 이상일 때는 체결 작업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역시나 가볍게 읽어볼게요. 구조공사 시의 앵커링입니다. 필요한 앵커링 저항력을 얻기 위해서는 콘크리트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는 게 좋습니다. 앵커 볼트 설치할 때 베이스 플레이트 위치의 콘크리트는 설계 도면 레벨보다 30에서 50mm 낮게 타설하고, 자, 3에서 5cm 낮게 타설합니다. 그러니까 베이스 플레이트라는 건 이제 콘크리트를 쳐놓고 앵커 볼트를 땅에 박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박는데 요 베이스 플레이트 콘크리트는 어떻게 한다? 설계 도면 레벨보다 30에서 50mm 정도 낮게 콘크리트 타설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플레이트 설치 후에 그라우팅 처리합니다. 구조용 앵커 볼트를 사용하는 경우에 앵커 볼트 간의 중심선은 기둥 중심선으로부터 3mm 이상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오차 범위가 크게 없게 앵커의 중심선은 기둥 중심선에서 3mm 이상 벗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앵커 볼트로는 구조용 혹은 세우기용 앵커 볼트가 사용되어야 하고, 구조용이나 세우기용 앵커 볼트를 쓰고 고정 매입 공법을 원칙으로 한다. 그죠? 이것도 많이 안 나오니까요. 이 정도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참고 보겠습니다. 강광 파이프. 강제로 된 파이프죠, 그죠? 구조공사 특징입니다. 아무래도 콘크리트를 충전한 강광 기둥도 있죠. 이 두 개 비교하면요. 이거는 강광 기둥 안에 강도를 더 넣어주기 위하여 콘크리트 충전했죠. 근데 이거는 강제로 된 파이프죠. 그러다 보니 경량이겠죠? 그죠? 그리고 외관이 경쾌합니다. 아무래도 강제의 관이기 때문에요. 힘이나 비틀림에 대한 강성이 크죠. 잘 휘거나 비틀리지 않고요. 하지만 강제의 관이라서 절단하기 쉽지 않죠. 그죠? 접합부의 절단 가공이 어렵고 국부 좌굴에 유리하다. 좌굴이나 휘이나 비슷한데요. 이렇게 좌굴이 잘 생기지 않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밀시트가 나와 있습니다. 검사 증명서인데요. 철골공사에서 강제의 기계적인 성질, 화학 성분, 외관이나 치수 공차 등 재원과 제조회사 확인으로 제품의 품질 확보를 위해 공인된 시험기관에서 발행하는 검사 증명서입니다. 그래서 철골공사 할 때 강제 제품에 대해서 이 제품은 제품의 품질이 확보되었다라는 걸 공인된 시험기관에서 발행하는 검사 증명서를 밀시트다라고 합니다. 자, 아까 강광 파이프와 비교해서 콘크리트 충전 강광 기둥 보도록 할게요. 원형이나 각형 강관에 강관 내부에 고강도 콘크리트를 충전했습니다. 당연히 강성, 내력, 변형이 방지되겠죠. 내화에도 우수한 성능을 가지게 됩니다. 일반 형광에 비하여
당연히 국부 좌굴에도 유리하겠죠. 그죠? 강성이 크고. 콘크리트 충전 시 내부의 콘크리트와 외부 강판과의 역학적 거동에서 합성 구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콘크리트 충전 시 별도의 거푸집이 필요하지 않죠. 왜냐하면 강관 자체에 콘크리트를 넣어주기 때문에 거푸집은 필요 없습니다. 접합부 용접 기술이 발달한 일본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방법입니다. 앞장에서 우리 예상 문제에서 그죠? 풀었던 내용 되겠네요. 자, 이번은 여기에서 이제 철골에서는 시험이 좀 잘 나온다 할 수 있습니다. 철골은 아무래도 녹이 쓸죠. 그래서 내화 피복, 농막이, 보수 도장이 필요하다. 그죠? 자, 첫 번째 내화 피복입니다. 내화 구조, 내화라는 건 불에 견딘다라는 거죠. 내화 구조로 하기 위하여 표면을 내화 성능을 가진 재료로 감싸는 것을 내화 피복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재가 났을 때 철골이 화재에 의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내화 성능을 가진 재료로 감싸주는 걸 내화 피복이다라고 하고요. 철골조의 기둥이나 보호 등을 외부 온도 변화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내화 피복 공법의 종류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습식 공법은 이제 물이 들어가는 거죠. 모르타르 같은 이제 습기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건식은 모르타르 같은 습기가 없는 공법이 되겠습니다. 건식 공법부터 보겠습니다. 성형판 붙임 공법. 내화 단열성이 우수한 각종 성형판, 만들어진 판재를 뜻합니다. PC판이나 ALC판이나 석고보드 같은 성형판을 철골 부재에 붙이는 공법이고요. 주류 기둥과 보호의 내화 피복에 사용됩니다. 두 번째 멤브레인 공법입니다. 앞면 흡음판을 철골에 붙여서 시공하는 공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세라믹 울 피복 공법이 있습니다. 세라믹 울을 이제 붙이는 공법이죠. 그죠? 그래서 건식 공법에는 성형판 붙이는 공법, 멤브레인 공법, 세라믹 울 피복 공법 등이 있다.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습식 공법 보겠습니다. 조적이죠. 그죠? 벽돌을 같은 걸 붙이는 거죠. 그죠? 철골 표면에 벽돌이나 돌이나 콘크리트 블록, 경량 콘크리트 블록 등을 시공합니다. 우리가 시공할 때 모르타르 써야 되죠. 그래서 습식 공법 되겠죠. 미장 공법입니다. 철골 표면에 단열 모르타르 시공하는 거예요. 단열 모르타르를 시공하면 미장 공법이 되고요. 자, 요거는 이제 건조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시공 기간이 길고 부착성, 균열, 방청 등 현장 관리가 요구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도장은 페인트 칠하는 것이죠. 철골 표면에 내화 페인트를 도장하는 공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뿜칠 공법은 말 그대로 뿜는 거죠. 그죠? 이게 스프레이처럼 뿜어내는 공법인데요. 뿜칠 공법은 철골 표면에 접착제를 혼합한 내화 피복제. 그죠? 보통 앞면과 시멘트를 혼합한 내화 피복제를 뿜어서 내화 피복하는 공법이 되겠습니다. 기둥이나 보호 바닥과 지붕 주위에 사용하며 구조가 복잡한 부분에서도 뿜는 건 구조가 복잡해도 할 수 있죠. 붙이는 건 좀 힘들죠. 구조가 복잡한데 조적하기도 힘들잖아요. 이렇게 구조가 복잡한 부분에서도 시공할 수 있는 게 뿜칠 공법 되겠습니다. 피복된 철골의 형상에 대한 제약이 적다. 어떤 모양에도 뿜칠할 수 있다. 뿜기 때문에, 그죠? 큰 면적의 내화 피복을 소수 인원으로 단시간 빠르게 할 수 있는 게, 요 뿜칠 공법의 특징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타설 공법은 철골 표면에 기포 콘크리트 또는 경량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공법이 되겠습니다. 자, 임의의 치수와 형상의 내화 피복이 가능한 공법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농막이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농막이나 보수 도장입니다. 자, 경량 철골 구조물에 이용되는 강재는 판 두께가 얇아서 경량이기 때문에요. 판 두께가 얇아서 녹에 따른 구조 내력의 저하가 현저하기 때문에 반드시 농막이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강재는 물의 고임에 의해, 그죠? 강재는 물이 고이면 부식되죠. 부식하기 쉽기 때문에 부재 배치에 충분히 주의하고
물구멍을 설치하는 등 부재를 건조 상태로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농막이 도장의 도막은 노와 타격 등에 의해 화학적, 기계적으로 열화되기 때문에 구조물을 항상 건전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재도장 등의 도장 계획을 세운다. 그래서 한번 농막이 도장을 했다고 해서 이게 영원히 있는 게 아니죠. 열화된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도장하는 계획을 미리 세워야 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재도장이 곤란한 건축물, 녹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에 있는 건축물의 농막에는 이렇게 재도장이 곤란하거나 다시 페인트 칠하기 곤란하거나 녹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에 있을 때는 농막이 용융 아연 도금을 하는 게 좋다. 그죠? 이것도 기억하겠습니다. 자, 강제해서 농막이 칠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 어디에 안 하는가 하면요. 숨어버리는 부분은 농막이 안 해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한번 볼게요. 현장에서 용접을 하는 부분. 용접에 의해 숨어져 버리니까 농막이 칠하지 않아도 되죠. 하는 부위 및 그곳에 인접하는 양측 100mm니까 10cm 이내, 그죠? 용접하는 부위의 양측 10cm 이내, 100mm 이내, 그리고 초음파 탐상 검사에 지장을 미치는 범위, 그죠? 이게 농막 이치를 했는데 초음파 탐상하는데 지장을 주겠다면 농막 이치를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고력 볼트 마찰 접합부의 마찰면이라는 건 볼트가 접합되어서 볼트하고 마찰해서 숨어버리는 면이죠. 농막이 칠하지 않아도 되고요. 콘크리트에 묻히는 부분, 그죠? 속에 묻히기 때문에 안 해도 되겠죠. 핀, 롤러 등 밀착되는 부분, 그죠? 딱 밀착이 되어버리고 회전면 등 절삭 가공, 그죠? 한 부분. 이런 부분도 역시나 밀착되거나 절삭 가공해서 잘리기 때문에 필요 없습니다. 조립에 의하여 면 맞춤, 역시나 면과 면이 맞닿아서 숨겨지기 때문에 안 해도 되죠. 밀폐되는 내면, 그죠? 밀폐되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철골 공사 중에서 현장에서 보수 도장이 필요한 부위 보겠습니다. 현장에서 용접했죠. 반드시 보수 도장해야 합니다. 현장 접합 재료에서 손상이 생겼습니다. 재료에 손상이 생긴 부위는 보수 도장해야 합니다. 운반이나 양송 시 생긴 양중, 들어올리다가 생긴 손상 부위 역시나 보수 도장해야죠. 현장 접합에 의한 볼트의 두부, 볼트의 머리죠. 너트, 와셔 이렇게 노출되는 부분은 보수 도장을 꼭 해야 한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한번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철골공사의 용접하는 용접 작업 보겠습니다. 철골공사의 용접 작업 시 유의사항입니다. 용접할 소재는, 재료는 수축 변형, 마무리에 대한 고려로서 치수의 여분을 두어야 할까요? 두지 않아야 될까요? 용접하다 보면 수축해서 줄어들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분을 두어야 한다. 이거 기억하겠습니다. 용접할 때 재료는 여분을 두어야 됩니다. 용접으로 인하여 모재에 균열이 생긴 때에는 원칙적으로 모재를 교환해야 합니다. 균열 생기면 이 모재 교환해야 되고요. 용접하는 자세는 부재 위치를 조절하여 될 수 있는 대로 아래 보기, 하향 자세가 좋아요. 상향으로 하는 용접보다는 약간 아래를 보면서 하는 하향 자세가 좋은 자세 되겠습니다. 수축량이 가장, 자, 재료가 용접하다 보면 수축된다, 그죠? 근데 수축이 가장 큰 부분부터 최초로 용접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수축량이 가장 큰 부분부터 최초로 용접하고 수축량이 작은 부분은 최후에 용접하는 게 좋습니다. 용접할 모재의 표면에 녹이나 유분 등이 있으면 접합부에 공기포가 생기고 용접부의 재질을 약화시키므로 와이어 브러쉬로 청소하는 게 좋겠죠. 강우나 강설 등으로 모재의 표면이 젖어 있을 때나 심한 바람이 불 때는 용접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표면이 젖어 있거나 심한 바람이 불 때는 용접하지 않습니다. 용접봉을 교환하거나 다층 용접일 때는 슬래그와 스패터를 찌꺼기를 제거한다. 한번 털어내고 제거하고 다시 용접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감전 방지를 위해 안전 홀더 사용합니다. 용접 전에
용접 모재 표면의 수분, 슬래그, 도료 등 용접에 지장을 주는 불순물은 당연히 제거해야겠죠. 항상 용접 열의 분포가 균등하도록 조치하고 일시에 다량의 열이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아크 발생은 필히 용접부 내에서 일어나야 하고요. 아크는 용접하는 부분에서만 일어나야지 용접하지 않는 부분에 아크가 발생되어서는 안 되겠죠. 부재 이음에는 용접과 볼트를 원칙적으로 병용해서는 안 되지만 불가피하게 용접과 볼트를 병행한다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용접을 하고 난 후에 볼트를 조이는 게 맞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용접에 사용하는 용어 보겠습니다. 플럭스인데요. 한 번씩 필기에 잘 나옵니다. 용접 또는 납땜 시에 생성되는 산화, 물 등 유해물을 제거하고 모재 표면을 보호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분말상의 재료인데요. 피복제입니다. 그래서 재료를 보호할 목적으로, 모재를 보호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피복제, 분말상의 가루죠. 그죠? 플럭스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스킬럽인데요. 용접선의 교차를 피하기 위하여 한쪽의 부재에 설치한 홈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용접의 어떠한 결함이 아니라, 그죠? 예, 용접이 이쪽 이렇게 교차되는 걸 막아주기 위해 두는 홈을 스캘럽이다라고 합니다. 가우징입니다. 한 번씩 잘 나옵니다. 앞으로 금속을 녹여서 강한 공기를 이용하여 녹은 금속을 불어내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어떤 작업이라는 필요 없는데 용접의 결함이 아니죠. 그죠? 결함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스패터죠. 그죠? 스패터는 철골 용접 중 튀어나온 슬래그, 금속 입자, 다시 말하면 찌꺼기를 스패터라 한다 정도 기억하시고요. 위빙도 한 번씩 나옵니다. 용접 작업에서 용접봉을 한 곳에 집중하지 않고 좌우로 이동해서 엇갈리게 움직여 용접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용접에서의 결함이 아니죠. 용접하는 방법이다. 그죠? 이 정도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용접의 장단점입니다. 일단 용접은요, 덧붙이거나 할 게 없으니까 강제량 전략할 수 있습니다. 그죠? 소음, 진동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일체성과 수밀성 확보할 수 있고요. 용접을 해서 붙여버리니까 일체성이 있어지고 수밀성이 있죠. 접합부 강성이 큽니다. 구멍에 의한 부재 단면 결손이 없는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근데 여기 단점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 장점입니다. 그래서 요거 수정하겠습니다. 교재 수정해서 정오표에 올려드리고요. 요 내용 뒤에 예상 문제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예상 문제에서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접하는 방법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안전 쪽이다 보니까 용접하는 방법을 깊이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용접에서 한 2가지 정도를 시험에 나오는 내용 가볍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살 용접, 필렛 용접이다라고도 합니다. 자, 요 용접은 목 두께의 방향이 모재의 면과 45도 또는 거의 45도 각을 이루는 용접인데요. 자,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45도 목 두께거든요. 이렇게 그죠? 45도를 이루는 이러한 용접을 모살 용접, 필렛 용접이다라고 합니다. 용접되는 부재의 교차되는 면 사이에 삼각형의 단면이 만들어지는 용접이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용접하는 교차되는 면 사이에 이렇게 삼각형의 단면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목 두께와 45도 그죠? 요렇게 이루는 용접을 모살 용접이다라고 한다. 그 정도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살 용접의 유효 면적은 유효 길이의 유효 목 두께를 곱한 값이다. 그래서 유효 면적은 유효 길이가 있죠. 그죠? 유효 길이의 유효 목 두께를 곱한 게 용접의 면적이 된다. 그죠? 이런 거 그냥 읽고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유효 길이는 모살 용접 총 길이에서 2배의 모살 사이즈를 공제한 값이다. 그 다음에 유효 목 두께는 요거는 알아둘게요. 모살 사이즈의 0.7배다. 그죠? 그래서 유효 목 두께는
여기에, 예, 목 두께가 있죠. 그죠? 이론 목 두께 나와 있죠. 예, 여기에 사이즈니까 치수죠. 그죠? 요 치수에, 예, 요 이론 목 두께는 A라고 할게요. 치수를 H라고 할게요. 0.7H가 돼야 된다. 그죠? 이렇게, 예. 유효 목 두께는 모살 사이즈의 0.7배로 합니다. 구멍 모살과 슬롯 모살 용접의 유효 길이는 목 두께 중심을 잇는 용접 중심선의 길이로 한다. 요거 그냥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너무 깊이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네, 목 두께 한번 볼게요. 요렇게 삼각형을 이루었을 때 이 부분이 예, 유효 목 두께, 이론 목 두께가 됩니다. 그죠? 근데 용접을 했는 이제 실제는 여기까지죠. 그죠? 그래서 이론 목 두께, 유효 목 두께는 요렇게 예, 용접했는 부분 삼각형으로 했을 때 이 부분이 이론 목 두께, 유효 목 두께가 된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맞댄 용접, 맞대기 용접입니다. 접합지 끝을 적당한 모양으로 또는 각도로 가공. 다시 말하면 요 끝부분을 요쪽 끝하고 요쪽 끝을 이렇게 자른 거예요. 가공을 했죠. 요 두 개를 맞대어서 접합하는 거예요. 용접사를 개선부에 채워 접합하는 용접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완전 용입, 맞댄 용접. 여기는 부분 용입, 완전 용입은 안 되었다. 그죠? 요렇게 잘라낸 부분을 맞대어서 용접한다. 그래서 요거를 맞댄 용접, 맞대기 용접이라 한다. 요 정도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시험에 좀 잘 나옵니다. 용접하다 보면 용접부에서 생기는 결함이 있다. 그죠? 언더컷인데요. 언더는 아래로 컷, 잘리듯이 패이는 거예요. 용접 전류가 과대, 너무 큰 전류가 흐르거나 용접 속도가 너무 빠를 때, 너무 빠르게 용접할 때, 또는 아크를 짧게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 발생하고요. 모재와 용접부의 일부가 녹아서, 모재 용접부의 일부가 녹아서 발생하는 홈, 또는 오목하게 생긴 부분을 뜻합니다. 그래서 용착 금속이 채워지지 않고 홈처럼 이렇게 오목하게 생긴 부분을 언더컷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버랩은 겹쳐지는 거죠. 그죠? 용접 전류가 반대로 전류가 부족하거나 속도가 너무 느릴 때 잘 생깁니다. 용착 금속이 모재에 융합되지 않고 용착 금속이 겹쳐진 부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용융된 금속이, 녹은 금속이 묘재면에서 덮쳐진 상태를 뜻합니다. 그래서 밑으로 푹 패이는 홈이 생긴 건 언더컷이고 겹쳐져 버리면 오버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크레이터인데요. 크레이터는 아크를 끊을 때 비드 끝부분이 오목하게 들어가는 것을 말하며 이 부분에 균열이 발생하기 쉽고요. 크랙입니다. 용접부에 생기는 균열을 말하고 용접 결함 중에 가장 치명적인 게 바로 크랙, 균열이 되겠습니다. 스패터입니다. 용접 시에 튀어나온 슬래그가 굳은 현상. 용융된 금속의 작은 입자가 튀어나와 모재에 묻어있는 것. 다시 말하면 아까 찌꺼기를 스패터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용접 시에 튀어나온 슬래그 찌꺼기가 굳어진 것을 스패터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피트하고 블로우홀이 있는데요. 용접 중에 이물질, 수분 등으로 발생된 가스가 표면으로 빠져나오면서 발생된 작은 구멍을 피트라고 합니다. 가스가 빠지다 보니까 생긴 구멍은 피트입니다. 근데 내부에 남아있는 공기 구멍이 있죠. 요거를 기공 블로우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밖에 생긴 건 피트, 내부에 남아있는 공기 구멍은 블로우홀,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까 용접에 할 때 우리 피복제 사용한다 그랬다. 그죠? 용접 피복제 역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유 원소를 이온화해서 아크를 안정시킵니다. 용착 금속에 합금 원소를 가하는 역할도 합니다. 중성 또는 환원성 분위기로 용착 금속을 보호하고요. 금속의 탈산 정면, 그 다음에 금속에서 급냉을 방지, 너무 급하게 식는 걸 방지하고 모재 표면의 산화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피복제가 하겠습니다. 자, 네. 이번엔 이제 용접이 끝나고 하는 검사 방법이 되겠습니다. 철골공사 용접 완료 후에 비파괴 검사 방법. 역시나 재료를 손상시키지 않는 비파괴 검사. 그죠? 용접이 끝난 후에 하는 비파괴 검사는 초음파 탐상법. 재료의 내부에 초음파를 방사해서
불량 용접 부위나 불량이나 용접 불량 또는 균열 등에서 반사되는 초음파를 분석하여 모재 결함, 두께 측정이 두께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걸 판단하는 게 초음파 탐상법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제일 잘 나옵니다. 초음파를 방사해서 모재 결함이나 두께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초음파 탐상법이고요. 기록성이 없고 검사 속도가 빠르고 인체 위험을 미치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X선 투과법 또는 방사선 투과법인데요. 방사선 검사는 투과 상태를 필름에 담아 내부 검출을 검사하는 방법인데요. 투과했는 상태를 필름에 담아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엑스레이 촬영하면은 필름에 사진 찍힌 걸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필름의 밀착성이 좋지 않은 건축물에서는 검출성이 나빠질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미수한 블루홀의 검출이 가능한 특징이 있고요. 이거 이외에 자기 탐상법, 침투 탐상법. 자, 그래서 우리가 용접 후에 하는 비파괴 검사 방법 볼게요. 종류, 초음파 탐상법, X선 투과 또는 방사선 투과법, 자기 탐상법, 침투 탐상법 등이 용접 완료 후에 하는 검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요거 한번 보고 지나가세요. 용접 검사를 용접하기 전에 하는 중에 마치고 난 후 이렇게 구분해서 한번 보시고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예상 문제요. 뒤에 요거 마무리하고 함께 풀이할게요. 내용이 너무 많지 않아서 한꺼번에 우리가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보면 이제 철골 세우기 부분이 나오는데 양이 별로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좀 많아서 좀 많이 넘기는 단점이 있네요. 이제 철골 세우기 넘어갈게요. 분량이 얼마 안 되어서 한꺼번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철골 세우기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철골 세우기 계획을 수립할 때 철골 제작 공장과 협의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철골을 세워야 되는데 공장에 뭐를 알아봐야 되는가, 그죠? 첫 번째는 부재가 뭐부터 반입되는지 부재 반입 순서가 됩니다. 그리고 반입하는 시간을 확인해야 되고 몇 개의 부재가 반입되는가, 반입되는 부재 수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부재 반입하는 순서, 반입 시간, 반입 부재 수를 확인한다. 그냥 가볍게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철골 세우기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면 바름 마무리가 있고요. 나중 채워 넣기법이 있어요. 일단 전면 바름 마무리법 볼게요. 중심 못매김, 그죠? 어디에 철골을 세우는지 이제 목매김 해봅니다. 그 다음에 목매김 하고 난 다음에 목매김한 위치에 앵커 볼트를 설치합니다. 자, 앵커 볼트 설치했다면 기초 상부 고름질, 그죠? 이게 기초 상부를 고름질을 해서 우리가 콘크리트 등으로 기초 상부를 이렇게 고름질해서 철골을 세울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면 바름이죠, 그죠? 먼저 고름질합니다. 그리고 고름질한 다음에 철골을 세우는 거예요. 세워서 가조립하고, 가조립해서 잘못된 변형을 바로잡고 본조립, 그죠? 본조립하고 난 다음에 리벳 접합해서 검사하면 됩니다. 검사 도장, 그죠? 그래서 전면 바름은 먹매김해서 앵커 볼트 설치하고, 볼트 설치했다면 거기에다가 기초 상부 고름질, 콘크리트로 상부를 고름질해서 거기에 철골을 세우는 거예요. 철골 세우기 전에 상부 고름질 하는 게 전면 바름이에요. 철골 세우고 가조립해서 변형 바로 잡아서 본조립, 그죠? 리벳 접합해서 검사하고 도장합니다. 나중 채워 넣어요, 그죠? 일단 기중 중심을 먹매김합니다. 기초 볼트 위치를 재점검하고요. 상부 고름질을 하는 게 아니라 기초 볼트 위치 재점검했다면 베이스 플레이트 높이 조정용 플레이트를 고정합니다. 높이 조정하는 플레이트를 고정하고 기둥을 먼저 세워요. 재점검하고 난 다음에
높이 조정 플레이트 세워서 기둥 세우고 주각부 모르타르 채움. 기둥을 세워놓고 나중에 모르타르를 채워서 고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모르타르를 나중에 채워넣는 거예요. 기둥을 세우고 나중에 채워넣는 건 나중 채워넣기법이 된다. 그죠? 그래서 이게 나중 채워넣기법 다시 한번 볼까요? 순서. 일단 먹매김 합니다. 그죠? 기둥을 먹매김하고 먹매김한 위치에 기초 볼트 위치를 재점검하고 그 다음에 베이스 플레이트에 높이 조정용 플레이트도 고정시키고 기둥을 세우고 세운 기둥에 모르타르를 채워서 고정하는 거다. 그죠? 이렇게 보고 지나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철골 조립 및 설치에 있어서 사용되는 기계인데요. 철골 세우기용 기계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위 대립, 그죠? 기계는요, 이게 어떤 특징 가졌다보다는 어떤 기계가 세우기에 사용되는가, 그게 더 잘 나옵니다. 첫 번째 가위 대립, 두 번째 스티프 레그 대립인데요. 자, 요거는 직각으로 세운 주 기둥을 두 개의 경사지주로 지지한다. 이렇게 직각으로 두 기둥이 있죠. 요거를 지지하는 게 지주로 지지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크레인 팔이 나가서 물체를 이렇게 들어 올리죠. 그죠? 이렇게 고정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다리를 이렇게 지주로 지지해서 이게 이렇게 해서 물건을 들어 올리는 게 스티프 레그 대릭인데요. 가위 대릭에 비해서 수평 이동이 가능하고 그래서 층수가 낮고 긴 평면에는 이 스티프 레그 대릭이 좋습니다. 낮으면서 길게 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수평 이동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거는 270도 회전이 가능한 게 스티프 레그 대릭이다. 요건 좀 특징 기억할게요. 자, 다시 봅니다. 철골 세우기용 기계, 가위 대릭, 스티프 레그 대릭, 그 다음 진폴, 트럭 크레인, 크롤러 크레인. 이 트럭이나 크롤러는 크롤러는 탱크 바퀴 같은 롤러 바퀴죠. 그죠? 요 크레인은 이동할 수 있는 세우기 장비가 되고요. 그 다음에 타워 크레인, 윈치까지가 우리가 철골 세우기용으로 사용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타워 크레인이 있고요. 타워 크레인은 이렇게 지부가 있다면, 이제 지부는 고정되어 있고 이걸 들어 올리죠. 그죠? 근데 러핑 크레인이 있습니다. 이 러핑 크레인은, T형 타워 크레인은 고정된 지부를 따라 트롤리가 움직이는 방식인데, 러핑 크레인은 지부가 움직여요. 보다시피 이 지부가 팔이, 그죠? 요거는 팔이 고정되어 있고, 트롤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물체를 들어 올리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지부 자체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죠? 이게 러핑 크레인이에요. 그래서 이 러핑 크레인은 지부를 따라 움직이는 트롤리가 없이 지부 전체를 들어 올려 거리를 조정하며 움직이고요. 도심지와 같이 공간이 협소한 지역에서는 팔을 움직일 수 있으니까 팔을 고정하면 이만큼 넓어야 되잖아요. 근데 좁은 데서는 팔을 들어 올려 버리면 폭이 좁아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공간이 협소한 지역에서 타워가 회전할 때 인근 건물에 간섭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부가 짧은 러핑 크레인 사용된다. 이 정도 한번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철골 공사의 기초 상부 고름질 보겠습니다. 철골 기둥의 기초 상부는 완전 수평으로 밀착시키기 위해 모르타르 충전하고 건조 수축이 없는, 모르타르가 수축되면서 이게 지금 완전 고름질을 수평 평평하게 고름질했는데 모르타르가 이렇게 수축되어 버리면 평평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뭐를 쓴다? 무수축 모르타르를 사용해서 완전 수평으로 상부를 고름질한다. 이렇게 한번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철골 공사에서 베이스 플레이트 설치 기준이 되겠습니다. 베이스 플레이트는 뭔가 하면요, 철골을 세우기 위하여 이렇게 바닥에 까는 굵은 철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두꺼운 철판입니다. 그래서 이 철판을 앵커 볼트를 해서 이제 기초하고 이 베이스 플레이트를 고정을 시키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철골 기둥 세우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동식 공법에 사용하는 모르타르는
무수축 모르타르로 한다. 아까 모르타르는 수축이 안 되는 걸로 한다라고 했고요. 앵커볼트 설치할 때 베이스 플레이트 위치의 콘크리트는 앞에서도 나왔죠. 설계 도면 레벨보다 콘크리트 위치를 어떻게 한다? 30에서 50mm 낮게 타설한다. 그죠? 3에서 5cm 정도 낮게 타설합니다. 자, 이렇게 베이스 플레이트 설치 후에 그라우팅 처리한다. 왜냐면 이렇게 3에서 5cm 낮게 있는데요. 철골을 세우고, 철골을 세우면 아무래도 베이스 플레이트하고 철골하고 이렇게 균형을 맞추다 보면 여기 빈틈이 있죠. 여기를 모르타르를 채워서 빈틈을 메꿔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설치하고 그라우팅 처리합니다. 베이스 모르타르의 양생은 이렇게 빈틈을 채워서 모르타르 넣어줬다면 이렇게 완전히 양생, 굳어져야 강도가 생기죠. 그죠? 그래서 철골 설치 전에 3일 이상 양생하도록 한다. 그죠? 그래서, 네. 요거 뭐 한번 이렇게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하는 거다까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종류만 묻는 게 한 번씩 나오는데요. 철골공사 기초 상부의 고름지라는 방법입니다. 전면 바름 마무리법, 전면을 바름해서 마무리합니다. 나중에 채워 넣는데 중심 바름법, 나중 채워 넣기 중심 바름법이 있고요. 나중 채워 넣기 십자 바름법이 있어요. 그냥 나중 채워 넣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골공사 기초상부 고름질에는 전면 바름 마무리법 처음에 넣는 거고 나중 채워 넣기법 있다 그죠? 이렇게 두 가지 뜻이고요. 나중 채워 넣기법에는 나중 채워 넣기 중심 바름법, 나중 채워 넣기 십자 바름법이 있더라. 그죠?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렇게 철골공사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다음 시간은 단원 예상 문제 합쳐서 철골공사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